엘리베이터의 숫자판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층이었다. 한세영은 습관적으로 1층 버튼을 누르려다 손가락 끝에 닿는 기묘한 서늘함에 멈춰 섰다.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 사이 아무것도 없어야 할 매끄러운 금속 표면에 흐릿한 원형의 자국이 번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지그시 눌러온 것처럼, 혹은 그곳에 원래 있어야 할 숫자가 안쪽으로 숨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그 빈 공간을 눌렀을 때 기계적인 마찰음 대신 깊은 늪에 발을 담그는 듯한 둔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층수를 표시하는 붉은 의 이 숫자가 명멸하더니 이래 아무런 숫자도 표기되지 않은 채 수평의 선 하나만을 남겼다. 그것은 0이었다. 혹은 무엇고 어쩌면 시작되지 않은 어떤 시간의 표식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것은 공기의 무게였다. 지상에서의 공기가 가볍게 흩어지는 입자라면 이곳의 공기는 수백 년 동안 침전된 퇴적물처럼 무겁고 눅눅했다. 세영은 숨을 들이켜다 멈칫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은 오래된 종이의 탄식과 잉크가 말라붙은 냄새, 그리고 사람의 채취가 소거된 자리에서 피어나는 서늘한 무취였다. 서울시청 뒤편 낡은 기록물 보관소의 지하 3층보다 더 깊은 곳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이곳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의 막다른 골목에 가까웠다. 바닥은 먼지 한 점 없이 매끄러운 회색 콘크리트였지만 그 위로 흐르는 침묵은 기괴할 정도로 입체적이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야 했지만 소리는 공기 중으로 퍼지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곳에서 소리는 권력을 잃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늘어선 서가들이었다. 하지만 그 서가는 책이 꽂혀 있지 않았다. 대신 투명한 유리병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의 입자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유영하고 있었다. 누군가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당신일 줄은 몰랐군.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의 세영은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서가 사이의 그늘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서은재. 그녀가 잊으려고 애썼던, 아니, 이미 5년 전 실종 선고가 내려져 세상에서 지워진 이름의 주인이었다. 그는 5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갈색 코트의 깃은 여전히 조금 삐뚤어져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매는 예리하면서도 누군가 슬픈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세영은 입술을 떨며 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윤재는 그녀의 당혹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나직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회중시계를 열어 보여주었다. 시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초침은 12시와 1시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서 굳어 있었고 태흡이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0층이에 세영의 시계가 죽고 기억만이 숨을 쉬는 곳. 윤재의 목소리는 파동 없이 평평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서가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유리병 속의 빛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더 밝게 일렁였다. 세영은 깨달았다. 그것들은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멈춰버린 순간들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고백, 사고 직전의 찰나적인 공포, 연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삼켰던 마지막 한마디. 세상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침전되어 있었다. 세영은 윤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질문들을 끌어올렸다. 무엇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었는지, 그리고 하필 지금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의미를 잃을 것 같았다. 이곳 0층에서는 인과관계라는 논리가
힘을 쓰지 못했다. 과거와 미래가 평행하게 달리는 철길처럼 놓여 있을 뿐 어느 쪽으로도 흐르지 않았다. 너는 항상 서둘렀지. 윤재가 멈춰 서서 한 유리병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세영의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이 아주 작은 홀로그램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시간을 앞질러 가려고만 해서 다른 순간에 무엇이 올지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늘 제물로 바쳤지. 그래서 내 시간은 항상 조각나 있었어. 그의 말은 송곳처럼 세영의 배부를 찔렀다. 그녀는 늘 바빴다.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기자로서,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딸로서, 그리고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 하는 연인으로서 그녀의 삶은 다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열차 같았다. 하지만 정작 그 열차 하나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창밖의 풍경을 온전히 감상하지 못했다. 여기는 시간이 멈춘 게 아니야. 윤재가 유리병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시간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그러지 못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정체라고 부르지만 나는 완성이라고 불러. 윤재는 세용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등은 차가웠지만 손바닥에서는 미약한 박동이 느껴졌다. 그 박동은 규칙적이지 않았다. 마치 공간 전체의 호흡에 맞추어 느릿하게 박자를 고르는 것 같았다. 세영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이 평생 도망쳐왔던 고요와 마주했다. 지상에서 고요는 불안에 전조했지만 이곳에서의 고요는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들은 어느덧 광장처럼 넓은 공간에 도달했다. 그곳의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바닥에는 수만 개의 회중시계들이 바다를 이룬 채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각각의 시간에 멈춰 있었다. 어떤 것은 1950년대의 탭 소리를 머금고 있었고 어떤 것은 최신 디지털 워치의 액정이 깨진 채 박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간은 가시야. 윤재가 시계 더미 위로 주저앉으며 말했다.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아프게 지나가야 비로소 삶이 기록되지. 그런데 가끔 그 가시가 너무 깊게 박혀서 뽑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 가시를 품고 이곳으로 내려요. 세영은 그 시계 더미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손목 시계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아버지가 사주셨던, 하지만 대학 입학식 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계였다. 시계 바늘은 그녀가 첫사랑에게 고백을 거절당했던 그날 그 오후 4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집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흐르자 잊고 있었던 빗소리와 흙내는, 그리고 소년의 서늘한 거절이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윤재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자신의 시간 속에 거대한 구멍을 내고 살아왔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걷고 더 많이 말했지만 구멍은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 경층에서 멈춰버린 자신의 시계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비로소 그 구멍이 사실은 자신이 간직해야 했던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돌아가고 싶니? 윤재가 물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강요도 연도 없었다. 오직 투명한 선택만이 놓여 있었다. 세영은 고개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위로 올라가면 다시 초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신호등의 불빛이 바뀌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스마트폰의 알림음에 심장이 뛰며 타니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조각내야 하는 일상. 하지만 그곳에는 계절이 있고 부패하는 낙엽의 냄새가 있으며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었다. 당신은요,
당신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가시를 뽑지 못했어. 윤재가 쓸쓸하게 웃었다. 너를 혼자 두고 떠났던 그 순간의 죄책감이 내 시간을 멈춰 세웠진. 나는 여기서 그 찰나를 영원해 반복하며 속죄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세왕, 너는 아직 가시를 품고 흐를 수 있어. 윤재는 세왕의 손에 그녀의 낡은 시계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그 손길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고력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영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윤재는 이미 서가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유리병 속의 빛들이 그를 감싸 안으며 찬란하게 부서졌다. 다시 엘리베이터. 세영은 닫힌 버튼 아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귀가 먹먹해지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1층, 2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공기는 다시 가벼워졌고 세상의 소음들이 벽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것은 퇴근길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경적 소리였다. 세영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시청 광장의 시계탑은 저녁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0층에서 가져온 낡은 시계 초침이 아주 미세한 진동과 함께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4시 17분에서 18분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간극. 세영은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배를 채웠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시간은 우리를 앞질러 가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대지라는 것을. 비록 상처 입고 멈춰버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모여 현재라는 거대한 강물을 이룬다는 것을. 그녀는 군중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보이는 낡은 보관소 건물은 저녁노을 속에 잠겨 평온해 보였다. 누구나 가슴 속에 0층 하나쯤은 품고 산다. 말하지 못한 진심과 멈춰버린 기록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는 곳. 하지만 그곳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흐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세영의 시계 초침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세상의 소음과 우러졌다. 제깍 제깍. 그것은 살아있음의 선언이었고 멈춰있던 영혼이 다시 길을 떠나는 신호였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세영은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 끝으로 시계 유리의 매끄러운 감촉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0층의 고요를 기억하는 한 어떤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박자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로 길게 늘어졌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의 가장 깊은 곳을 유영하고 있었다. 구기동의 낡은 빌라로 돌아온 세영은 불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어둠은 지상으로 내려온 0층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평소라면 정막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틀거나 의미 없는 라디오 소리를 재워 넣었겠지만 지금은 자신이 폐부 깊숙이 드나드는 숨소리조차 하나의 거대한 사건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손목시계의 미세한 진동. 그것은 5년 동안 멈춰 있던 그녀의 어떤 부분이 다시금 박동하기 시작했다는 기묘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손목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가늘게 들어와 시계의 유리면을 비스듬히 갈랐다. 윤재는 시간을 가시라고 했다. 살을 파고드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삶이 비로소 기록된다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거렸다. 세형은 손가락 끝으로 시계의 초침이 지나는 길목을 짚어보았다. 제깍 제깍. 그 가느다란 손은 이제껏 그녀가 쫓아왔던 마감 시간이나 약속 시각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잃어버린 생애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내는 마찰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중구에 대한 일보 편집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란스러웠다.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마감을 재촉하는 부장들의 고함이 공중에서 즐겁게 뒤섞였다. 하지만 세노엔 눈에 비친 그 풍경은 어딘가 밝고 투명한 막 너머의 일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을 앞질러 가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발치는 텅 비어 있는 듯 보였다. 세영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실종자 명단 2019라는 폴더를 열자 그동안 그녀가 차마 직시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은재. 그 이름 옆에 커서를 멈추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강세영 기자. 평창동 재개발 건 취재는 어떻게 됐어? 시청팀장 최강희가 그녀의 책상을 툭툭 치며 물었다. 그의 눈은 총열되어 있었고 입간에는 피로가 훈장처럼 매달려 있었다. 사영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거나 진행 상황을 과장해서 보고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강희의 어깨 뒤로 길게 늘어진 그가 미처 돌보지 못한 멈춰버릴 순간들이었다. 아리의 첫 걸음마를 놓쳤던 저녁, 아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던 새벽 같은 것들이 그의 등 뒤어 회색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배신. 다른 걸 보고 싶어졌거든요. 세영의 대답에 강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의 시계를 만졌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영층은 단순히 지하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도시의 틈새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친 기억의 한물 지점마다 도사리고 있는 평행한 차원이었다. 세영은 윤재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너는 아직 가시를 품고 흐를 수 있어. 그 말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취재 수첩이자 세상에 숨겨진 박자를 읽어내라는 명령이었다. 점심 무렵 세영은 르지로의 좁은 골목으로 향했다. 현대적인 빌딩 숲 뒤편에 화석처럼 굳어있는 만세 시계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빛바랜 간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웠고 가게라는 기름 냄새와 수천 개의 탭이 내는 불협화음을 가득했다. 카운터 뒤에는 돋보기를 눈에 띄운 채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노인 염석호가 앉아 있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넘침에서 가져온 시계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노인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다. 시계는 고치는 게 아니라 달래는 거야. 억지로 돌리려 하면 마음이 상하거든. 이 시계는 조금 다릅니다. 멈춰 있던 곳에서 가져왔거든요. 세영의 말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돋보기 너머로 확대된 그의 눈동자가 시계를 훑었다. 순간 노인의 손길이 멈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더니 귀에 갖다 댔다. 가게 안에 가득했던 수많은 시계 소리들이 순식간에 소거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오직 생의 시계가 내는 불규칙하고도 육중한 박동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자네, 거길 다녀왔군.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덕에 침전물들이 고여있는 그 밑바닥 말이야. 알고 계시나요? 영층에 대해서. 노인은 대답 대신 시계의 뒷면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교한 기계 장치 대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미세하게 발광하는 푸른 입자들이 소용돌이치워 있었다. 그것은 영층에서 보았던 유리병 속의 빛들과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선으로 흐른다고 믿지. 하지만 시간은 사실 거대한 바다라네. 우리는 그 수면 위를 간신히 헤엄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가끔 어떤 기억들은 너무 무거워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이 시계는 가라앉은 시간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같은 걸세. 노인은
시계를 다시 세영에게 건네며 엄숙하게 덧붙였다. 이걸 가지고 지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자니가 그 멈춰진 시간들의 증인이 되겠다는 서약을 한 셈이야. 하지만 조심하게. 죽은 시간이 산 시간과 섞이기 시작하면 자네의 현실도 조금씩 비틀릴 테니까. 가게를 나오자 을지로의 하늘 위로 천군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공중에서 느릿하게 영하며 떨어지는 모습이 영층의 서가 사이를 부르던 빛의 파편들처럼 보였다. 세영은 코트에 깃을 세우며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보이지 않는 영층의 그림자들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연인의 이름을 입안에 머금고 있었고, 누군가는 채 전하지 못한 사과 말을 가슴에 박제한 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시계의 초침이 가리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삶의 밀도였다. 세영은 핸드폰을 꺼내 윤재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의 번호를 눌렀다. 5년 전 모두가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눈발은 점점 붉어졌고 도시는 거대한 눈의 장막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세영의 손목 위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속도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눈송이들은 허공에서 길을 잃은 채 서로의 몸을 섞으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을지로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는 눈발은 도시의 솜을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 같았다. 세영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손목시계의 태욕 소리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박동처럼 그녀의 손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염석호 노인이 했던 말, 죽은 시간이 산 시간과 섞이기 시작하면 현실이 비틀릴 것이라던 경고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벼부 깊숙이 박혔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은 어쩐지 너무 깊고 무거워 보였다. 마치 그녀의 그림자 속에 영층의 중력이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세영은 종로원의 한적한 골목 끝에 위치한 청록 다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누런 벽지와 낡은 소파, 그리고 눅눅한 상화차 냄새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다방 안쪽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맴도는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전직 형사 박창식. 5년 전 서윤재의 실종 사건을 마지막으로 제복을 벗었다는 그는 이제 스스로가 하나의 미제 사건이 된 것처럼 초라한 몰골이었다. 강세영 기자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그는 앞에 놓인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초점 없는 눈으로 세영을 응시했다. 세영은 대답 대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 위로 전해지는 시계의 진동이 갑자기 빨라졌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다방의 정적을 뚫고 박창식의 귀까지 닿을 듯 선명해졌다. 서윤재 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 형사님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나요? 박창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려다 그만두고는 탁자 위에 놓인 세영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확히는 그녀의 주머니 근처 시계가 있는 곳이었다. 그 소리 자네도 듣고 있는 건가? 어떤 소리 말씀이신가요? 시간이 갉아먹히는 소리 말이야. 쥐새끼가 벽지를 갉아먹듯 이 세상의 끝자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 박창식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 속에는 깊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5년 전의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복기하기 시작했다. 서윤재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경찰서를 찾아와 기괴한 보고를 했다고 한다. 자신이 찍은 사진 속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울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층으로 가는 계단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미친놈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놈이 나를 데려갔어. 구기동의 그 낡은 빌라 지하로.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계단 앞에 섰을 때 나는 깨달았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같은 것인지. 그놈은 그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말했어. 형사님, 여기엔 누군가 버리고 간 진심들이 가득해요. 그걸 주와 담기 전까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박창식의 회상이 깊어질수록 세웅의 손목시계는 비명을 지르듯 요동쳤다. 세영은 주머니 속에 시계를 꺼내 탁자위에 올려놓았다. 시계의 유리면 안쪽에서 푸른 빛이 소운돌이치며 다방의 어두운 구석을 비췄다. 박창식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넋을 잃은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이광, 윤재의 시계군. 그놈이 늘 차고 다니던. 그런데 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지? 이건 멈췄어야 해. 그곳에 들어간 순간 모든 건 멈춰야 한단 말이야. 그의 외침과 동시에 다방의 전등이 지지직거리며 전멸했다. 세영은 주변의 풍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의 숫자들이 녹아내리듯 흘러내렸고 창밖의 눈송이들은 공중에서 정지한 채 거대한 정자 속에 박제되었다. 박창식의 얼굴 위로 수만 개의 주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현재의 늙은 형사였다가 다시 5년 전의 혈기왕성한 형사였다가 이내 형체조차 흐릿한 그림자 변해갔다. 형사님, 정신 차리세요. 세영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가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만을 남겼다. 박창식은 이미 절반쯤 현실에서 이탈해 있었다. 그는 영층의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 현실의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서히 마모되어 온 것이었다. 윤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는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거야. 아직 찾아야 할 이름들이 너무 많다면서. 박창식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세영에게 밀어 넣었다. 수첩의 종이들은 이미 산화되어 만지기만 해도 바스러질 듯 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장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에서 증발하듯 사라진 실종자들이었다. 이게 그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시간의 목록일세. 강 기자, 자네는 아직 젊어. 그 시계가 자네를 선택했다면 그건 자네가 그 침전된 시간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기억하게. 영층의 문은 누구나 열 수 있지만 아무나 닫을 수는 없어. 자네의 삶 중 가장 소중한 조각 하나를 그곳에 제물로 바쳐야만 문이 닫힐 걸세. 박창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의 신체는 이제 투명한 유리에 비친 잔상처럼 얇아졌고 마침내 한 줌의 회색 먼지가 되어 다방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가 앉아 있던 자리는 오직 식어버린 커피잔과 그가 건넨 수첩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 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서윤재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모두 뭔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어떤 이는 꿈을,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어제의 자신을. 영층은 그 모든 상실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무덤이자 정원이다. 그녀는 다방을 빠져나왔다. 눈은 어느새 그쳐 있었고 세상은 다시금 기계적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음을 옮겼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서로를 앞질러 갔다. 하지만 세영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의 등 뒤에 매달린 투명한 슬픔의 덩어리, 연인과 다투는 청년의 발치에 고인 빛바랜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영층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세영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 보았다. 이제 시계 바늘은 단순한 시간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나침반처럼 특정 방향을 향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끝이 가리키는 곳은 다시 구기동의 그 낡은 빌라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박창식이 사라지며 남긴 경고, 가장 소중한 조각을 바쳐야 한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에 멈춰 서서 자신의 편집국 데스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원증과 취재 수첩,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7년의 커리어를 떠올렸다. 그것은 지상에서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지표들이었다. 팀장님, 저결, 강세영, 어디양, 평창동 건은 어떻게 돼서 지금 난리 나서. 죄송합니다. 저 당분간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요.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세영은 침장의 고함을 뒤로하고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윤재가 남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영층의 서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의 모습, 그 웃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잃어버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었다. 세영은 다시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구기동.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속이 텅 빈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꼭 안았다. 0층으로 돌아가 윤재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 고인 수많은 이름의 주인들에게 그들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야 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어둠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세영은 손목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초침이 마지막 한 칸을 남겨두고 멈춰서 있었다. 그녀가 계단을 한 칸 내려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절되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지하 계단실에 울려 퍼졌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그녀가 내려갈수록 옮기는 밀도가 높아졌고 벽면에서는 푸른 이끼 같은 빛들이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의 발밑에는 지상의 법도가 통하지 않는 뒤처진 자들의 영토가 펼쳐지고 있었다. 세영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윤제스, 제가 왔어요. 당신이 멈춰 세운 그 시간들을 데리러.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의 수면 위의 파문을 일으켰다. 0층의 문이 다시 한번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있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는 단순한 기운의 저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부피가 줄어드는 감각, 혹은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밀려오는 근원적인 소리였다. 강세용은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지상에서의 명암, 끈질기게 매달렸던 특종에 대한 집착, 어제 먹은 점심의 맛 같은 구체적인 기억들이 낡은 벽지에 스며드는 물감처럼 흐릿해졌다. 계단은 끝이 없었으나 동시에 단 한 걸음만으로도 영원에 도달할 것 같은 기묘한 압축력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디뎠을 때 금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하여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평선도 지평선도 존재하지 않는 나수처럼 흐르는 거대한 서가였다. 천장도 바닥도 가늠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서 수만 권의 책과 사진첩, 그리고 인자를 잃을 일기장들이 중력을 거스른 채 불효하고 있었다. 그곳의 공기에서는 오래된 종이가 마르면 내뱉는 고소하고도 비릿한 냄새와 누군가의 눈물이 증발하며 남기 듯한 짠 기운이 섞여 있었다. 결국 오셨군요. 세영씨. 목소리는 뒤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렸다. 세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 서윤재가 있었다. 5년 전의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수백 년을 산 노인의 것처럼 깊고 투명했다. 그는 공중에 떠다니는 빛의 조각들을 손으로 부드럽게 휘저으며 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등 위로는 박창식 형사가 말했던 그 푸른 시계의 맥박이 은은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윤재 씨,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는? 세상은 당신이 죽었거나 혹은 증발했다고 믿고 있는데. 세영의 물음에 윤재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는 발밑으로 흘러가는 빛의 강물을 가리켰다. 그 강물 안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 고백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어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소리가 되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었다. 저는 이영층의 기록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아파서 길가에 버리고 간 시간들을 주워 모으는 사람이지요. 세형씨, 당신이 들고 온 그 수첩을 보세요. 그 이름들은 단순히 실종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후율이라는 이름 아래 삭제해버린, 하지만 반드시 기억돼야 했던 삶의 문장들이에요. 세형은 폰에 아는 박창식의 수첩을 내려다 보았다. 수첩의 갈색 페이지들이 스스로 파르르 떨리더니 그 안의 이름들이 나비처럼 날아올라 서가의 빈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세형은 깨달았다. 박창식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이곳에 불려왔는지를. 영층은 누군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기록의 사원이었다. 박 형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기억을 제물로 바쳐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는 이제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먼지가 돼 이 공기 중에 섞였습니다. 윤재의 표정에 옅은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세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세영의 손목시계 위에 얹어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물결이 피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사라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이곳의 일부가 돼 영원히 흐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에겐 아직 지상의 언어가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목소리가 있어요. 다만 윤재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영층의 문을 닫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조각 하나를 이곳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억일 수도, 혹은 당신이 돌아가서 누려야 할 가장 찬란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이 서고의 문은 열린 채 지상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빨아들일 겁니다. 서울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세영은 잠시 숨을 멈췄다. 가장 소중한 조각.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복귀했다. 치열했던 기자 정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 언젠가 만날지도 모를 인연에 대한 기대.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은 탈인의 고통을 기록할 때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록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삶을 외면해왔는지 깨달았다. 제게 남은 미래를 드리겠어요. 세영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지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 못하겠죠. 이영층의 서늘한 감각을 품은 채 평생 탈인의 실종을 기록하는 유령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의 내일 이곳에 문모트로 쓰세요. 윤재는 이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세영의 손목시계를 힘껏 움켜쥐자 시계의 위면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파편들은 세강의 심장을 향해 파고드는 대신 경층의 거대한 서가로 흩어지며 눈부신 황금빛띠를 형성했다. 그 순간 세영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구기동 빌라의 지하실 냄새, 종로 다방의 눅눅한 상화차 향기, 박창식의 거친 목소리가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위로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한 구석이 뜯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날 느꼈어야 할 환희와 평온함이 영원히 거세되는 고통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세호는 구기동 빌라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 쓰러져 있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도시를 덮고 있었고 멀리서 첫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시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마치 아주 오래된 흉터처럼 푸른색의 가느다란 선만이 손목을 한 바퀴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다. 박장식의 수첩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서윤재가 찍었던 그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의 풍경이 변해 있었다. 서가 앞에 서 있던 윤재의 곁에 희미한 실루엣 하나가 더해져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누군가를 배웅하는 듯한 여자의 그림자였다. 세영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뭔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등 뒤에는 여전히 투명한 슬픔의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영은 그 그림자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그것들을 보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상로 유배된 영층의 파수꾼이었다. 세영은 가방에서 낡은 볼펜과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는 한 노숙자 곁에 멈춰 섰다. 노숙자의 눈에 고인 세상이 읽어주지 않은 긴 사연을 그녀는 응시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잃어버린 그날의 이름을. 세영의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았다. 그녀의 미래는 사라졌으나 대신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잡아둘 영원한 현재가 주어졌다. 서울의 빌딩 숲 사료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세영의 그림자는 여전히 영층의 중력에 붙들린 채 길게 아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길 어깨 궤적이었다.